전국의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아마 12월 3일 저녁 아주 돌발적인 정말 황당한 그 비상계엄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 시민들과 국회가 기민하게 대처를 해서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행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BBC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80년대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을 시민들이 거부했고 이제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아마 잠시 후에 공식적인 이런저런 입장 표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내일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오후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헌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친위 쿠데타를 1차 저지는 했는데 공권력이 아직 그 손에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다행히 한동훈 대표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 위헌물의 위험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어제 밤사이에 아마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직무를 배제하는 것이 옳겠다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방향이 잡히면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비상계엄은 이번 불발에 그친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 행위이고 내란의 수괴가 대통령직에 그대로 앉아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진행될 것을 예상을 못하고 아마 오늘 내일 좀 지나가면서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 탄핵으로 가는 길이 문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었는데 그래서 원래 공정사회 포럼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탄핵, 임기 단축 개헌 그리고 윤석열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이 시간에 비상계엄, 내란, 대통령 탄핵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바로 토론회를 한 번에 모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와주신 분들은 전남대 박구영 교수님이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려대 이준일 교수님이 해주실 거고요. 여기 계신 그 의원님들께서 서로 묻고 답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탄핵 이후까지 갈 것인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십니까? 오십시오. 그쪽 잘못 들어왔구나. 저쪽으로 갈 걸 이쪽으로 들어왔구나. 자, 우선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구영 교수님께서 오늘 발제 맡아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준일 교수님이 또 발제를 맡아주실 거고요. 민병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재강 의원님 오셨고요. 전종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이승 의원님은 명패를 어디 있을 텐데 박이승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김현정 의원님 오셨고요. 김준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당초에 지금 한 31번이 공식적으로 오시게 돼 있어서 명패를 쭉 마련했는데 지금 상황이 갑자기 아침에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다들 지금 회의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마 끝나시는 대로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이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고 있을 짬이 없죠. 예, 그냥 다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도 의원님 특별히 아마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텐데 오늘은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탄핵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박구영 교수님의 발제를 이 현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주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였거든요. 이 법치주의를 깨고 있는 지금
이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말씀을 주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박구영입니다. 일단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한 달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그 중앙당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 많은 협조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래서 현 시대 상황을 세계적인 지평에서 그리고 국내적인 지평에서 점검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트럼프의 집권은 사실은 트럼프,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피터 틸이라는 사람들의 공동 집권이고, 그것은 일종의 메리토크라시인데요. 메리토크라시를 우리나라에서는 그 능력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잘못된 번역이다. 이거 능력자 지배체제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민주당에서 좀 참고했으면 하는 것은 이 능력자 지배체제를 악으로 규범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미국의 민주당처럼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악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혼합 정치 체계에서 일정하게 함께할 어떤 지배 체계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민주주의란 말도 잘못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데모크라시란 말은 민주주의란 말이 아니고 데모스가 지배하는 체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주의 이런 표현들이 잘못된 표현들이 많은데, 그것도 그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 의미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법치주의가 주리스토크라시로, 즉 법관주의 또는 법률주의 또는 법률과 지배체계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의 균형관계가 입헌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 이게 처음 민주주의가 탄생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사실은 민주주의 이름으로 법치주의가 파괴됐다. 즉 나치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즉 성공적인 정치적 어떤 성공을 거두는 과정은 곧 민주주의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막상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부터는 법치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런 이 두 가지가 균형 감각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독일 당시 독일이 요구한 것은, 첫 번째 이 법치주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교란되는 것도 문제지만, 우선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교란되는 걸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마련해라 해서 탄생한 것이 저는 헌법재판소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인데,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미법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륙법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나 특히 제3세계에서 너무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주리스토크라시가 하시면 법률과 지배체계로 오히려 변질돼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문제를 제가 도대체 주리스토크라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 쿠데타와 연관시켜서 간단히 설명하면요. 사실은 이 법률가들이 법률과 법관주의 또는 주리스토크라시, 즉 잘못된 방식으로 법치주의를 이해한 법관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두 가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사유 이익계산만 한다는 거예요. 무사유 이익계산, 다시 말하면 사유와 이익계산 간의 차이를 구분 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철학에서 말하는 사유, 생각이란, 예를 들면 포고령이 왔으면 이 포고령이 정당한지 정당성을 물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유거든요. 정당성을 묻지 않아요. 정당성을 묻지 않고 이 포고령이 나에게 이해관계상 어떤 의미가 있는가만 계산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당성, 즉 법률의 또는 명령의 정당성을 묻지 않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무조건 이걸 계산만 해요. 이 전형적인 법률가, 즉 법관주의, 다시 말하면 주리스토크라시의 로 훈련받은 법관들의 특성이고,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이 탈맥락적으로 해석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법률을 해석할 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꾸 하나하나를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맥락이 아니라 컨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로만 법률을 해석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극단적으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분이 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대통령 할 수도 없지만 그분인데, 이게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면 알 수 있고 포고령을 보면 알 수 있고, 네, 특히 계엄군을 운영한 방식 이런 걸 보면 정확하게 이 현 대통령과 대통령의 의지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그 분석을 어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쿠데타에 대해서, 쿠데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네 가지로 쭉 지금 이런 지형에 사람들이 말하는 걸 네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미친 바보 또는 알코올 의존증 또는 신경쇠약증에서 비롯된 비정상 대통령의 허술한 쿠데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금폰 관련된 사항 또는 특검 관련 국회 의결 상황에 대한 예측, 나름대로 주관적인 예측에 따른 조급한 쿠데타였다. 세 번째는 여의도 정치와 군 또는 시민의 의식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또는 자기 나름대로만 감지한, 자기 방식대로만 감지한 극소수의 어설픈 쿠데타였다. 네 번째가 의도적으로 실패한 쿠데타면서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경고 조치다. 이렇게 네 가지 해석이 주로 있는데요. 네 가지 다 위험한데, 제가 보기에 가장 네 가지 다 맞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네 가지 다 맞는데, 이때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네 가지 특성을 대통령과 대통령의 의지를 실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굉장히 법관주의 또는 주리스크라시로 훈련받은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어제 아마도 시간적으로는 제가 제일 먼저 그걸 예측을 했는데, 왜 선관위에 보냈을까? 왜 선관위에 보내고 김어준한테 보냈을까? 이것을 지난 그러니까 97년에 이뤘던 5.18 관련 그 내란죄에 관한 최종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쉬운 말 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문서 간에, 문장 간에 불일치나 모순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맥락은 안 보기 때문에, 맥락을 중요시 얘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리스토크라시를 훈련받은 친구들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문장이 단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문장과 단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를 처벌할 수도 있고 나를 방어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필요한 게 있는데, 이분들은 이번 쿠데타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저는 헌정 질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헌정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해산할 수 있는 정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불법으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이걸 입증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가 어제 저 매부쇼에 나가서 첫 번째 했는데 그 뒤로 한 3시간 뒤에 막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할 때 최욱 씨가 저한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결문 쭉 읽어드렸거든요. 대법원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그때 이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공유하는 게 있어요. 공유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 말 계속 하잖아요. 저분들이. 이게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맥락은 관계없다니까요. 이번 특징이 맥락은 관계없어요. 무조건 이 문장을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법률적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를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의 핵심이 뭐냐면, 반대 의견은 우리가 흔히 알기에 성공한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인데,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인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통치권의 담당자가 교체되고 국가의 헌정 질서에 변혁을 가져오면 그건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정 질서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 뭐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꿈꿨다고 보고 사실은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그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여러 채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 광장에 모이지 않느냐? 왜 광장에 모이지 않느냐를 여러 가지 논의 있지만 가장 잘못 이해한 게 뭐냐? 지금 현 상황이 대한민국 지난번 촛불 시위할 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디지털 민주주의가 실개천처럼 모세관처럼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변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 쿠데타가 실패하게 된 것도 사실은 첫 번째는 이들이 기획을 할 때 우리 모두가 핸드폰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똑같이 핸드폰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공적으로 문제가 되면 반드시 공적인 이야기를 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 연결망에서. 그게 독특한 특성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래서 쿠데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신경쇠약적이든 뭐든 그를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그의 말을 미친 듯이 실행할 사람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쿠데타 성격인데 그의 말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급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저희가 이미 디지털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온라인 민주주의, 온라인 광장이 너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알고 있을 때 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맥락에서 말하자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그날 국회 앞에 모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면 1000명이면 1000명이 각각의 핸드폰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1000명이 그냥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알고 있는 모든 사이트에 이걸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부터 국회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즉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광장은 오프라인 광장만큼 온라인 광장이 활성화됐으면 이 온라인 광장을 정치적으로 제도화시켜야 된다. 그 가치를 이걸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다. 지금 이 변화를 우리 핸드폰도 중요하고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온라인 광장이 오프라인 광장만큼의 가치를 인정받는 방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사실은 이번 쿠데타를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저는 동학농민전쟁 때 첫 번째 주권자가 온 국민이라고 말한, 그렇지만 그분들 지금 다 어디에 마지막에 누워있냐? 아직도 전남 장흥에 이름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출발인 1919년 3.1 독립운동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에 즉 민주공화국을 3.1운동이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독재자들에서 유린당이 왔어요. 그 유린당이 온 게 마지막 정점에 이른 게 1980년이고 그걸 즉 온전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드는 것을 방해한 신군부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이 싸워서 마지막 충돌한 것이 5.18 민주항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끝까지 싸워서 5.18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 끝없는 민주화 운동을 해왔고 그 결과가 오늘날 온라인 광장과 함께 결합되면서 이 극악무도한 쿠데타를 막을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은 한편으로 보면 동학농민전쟁 농민군에서부터 시민군까지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첫 번째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제도적으로 앞으로 이 사건이 끝나면 제도적으로 저희가 권위주의 정권, 즉 윤석열 정권은 지난 촛불혁명 때 국민이 요구한 제7공화국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제7공화국을 지난 촛불혁명 때 못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 촛불혁명 세력이 집권한 것이고 그것이 기묘하게도 1980년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하고 정신세계가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이 군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요직에 있다. 그런데 다만 그걸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저도 서울 광주에서 올라오면서 전투복장으로 이렇게 왔는데 의원님들은 다 평상 양복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거 끝날 때까지는 서울에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도 지켜주시고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형편인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누가 이런 친위 쿠데타를 막았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해서 이준일 교수님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다음 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민주당에서 초청해 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로 모아서 하기로 했다고. 죄송합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그래가지고 저도-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준비했던 내용은 원래는 국정농단이었는데 12월 3일 밤에 뭐 이런 비상계엄 내란이죠. 내란이 벌어지면서 뭐 어쨌든 그 발제문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률가로서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보는 순간 나는 지금 내란을 생중계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왜 현행범들을 체포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법률가들은 다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국회가 점잖게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내란죄 주요 임무 종사자를 저렇게 앉혀놓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거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법률가들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내란죄고 내란의 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 특히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바로 체포해야 되는데 이거 12.12를 다시 보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은 이 내란 주도 세력을 진압하는 쪽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쿠데타가 성공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혹시 이거 계엄군이 막 헬기 타고 들어오는데 이것도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고 심지어 총격전이 벌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리고 그걸 내가 생중계로 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정말 살이 떨리는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어쨌든 좀 모자라는 바람에 이게 실패한 쿠데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일단은 뭐 명백한 내란이고 뭐 내란이면 당연히 탄핵 사유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제 과연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뭐 사실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건 뭐 준비할 필요도 없고 이 내란죄만으로도 이 사람은 뭐 더 이상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계엄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법은 제가 이제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운명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왜 계엄법을 제가 한 2년 동안 계엄법을 연구했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나, 이미 45년 전에 끝난 계엄법을 왜 연구하고 있나 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엄법의 역사는 제가 좀 많이 아는데요. 계엄법에서 지금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포고령 1호고요. 첫째, 이 포고령이라는 말 잘못됐습니다. 법에 어디에도 포고라는 말 없습니다. 계엄령이라는 말 없습니다. 계엄령은 일제의 용어입니다. 계엄령은 메이지 유신 당시에 일제가 일본이 입헌 군주제로 바꾸면서 태정관이라고 하는 일종의 내각을 조직하는데 그 태정관이 제정한 일종의 칙령입니다.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령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계엄령이라고 붙였고, 일제가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리면서 그 칙령을 대한민국에 적용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계엄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우리는 계엄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계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계엄은 반드시 선포라는 말을 씁니다. 포고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맥아더가 해방 이후에 한국에 진주하면서 수송기에서 삐라를 뿌렸는데 우리가 점령군이라고 하는 그 삐라가 포고입니다. 포고는 프로클레메이션의 한국어 번역인데 이것이야말로 매우 위압적이고 이거야말로 아주 군정의 어떤 위압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인 겁니다. 그 뒤로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까지 모두 다 이 포고라는 말을 썼는데 4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포고령이라는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법에도 없는 말인데, 그리고 우리 뭐 죄송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른
많은 언론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아직도 계엄령, 포고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 보고 이 말부터 바꿔야 되겠다. 계엄령이라는 말은 일제 용어다. 다시는 쓰면 안 된다. 우리는 계엄이다. 그리고 포고라는 말은 이거는 군정이 마치 진압군으로 들어와서 국민을 위협하기 위한 용어에 불과하다. 다시는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포고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가? 계엄법에 있습니다. 계엄법 잘 아시다시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자가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에서는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계엄사령관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계엄법에는 특별한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조치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엄사령관이 내릴 수 있는 것은 특별조치 공고입니다. 법률상 용어가. 다시는 우리가 포고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계엄군은 절대 국민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주한 군인이 아닙니다. 이 법치주의 체계 안에서는 계엄군은 단지 헌법 체계, 법률 체계 안에서 거기서 부여받은 권한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법률상 용어인 특별조치의 공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엄법을 보면서 많은 이제 문제점을 느꼈는데, 계엄법 이번 사태를 보는 순간 첫째, 대통령은 국회에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그러면 통과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결국은 언론 보도를 보고 국회의원들을 소집해서 이 계엄 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계엄을 선포하고 즉시 통과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법적으로 국회의장이 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국회가 사실은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운이 좋아서 그랬지, 계엄군 특수부대가, 제가 듣기로는 그게 공수부대라고 들었습니다. 공수 1여단. 우리가 광주 사태 때, 광주 항쟁 때 공수부대가 1공수, 3공수, 5공수인데 바로 그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방송을 보면서도 1공수라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들이 결국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에게 발포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탄창이 있었고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운이 좋았지, 운이 나빴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190여 명의 국회의원과 수백 명의 보좌진, 수천 명의 시민들은 발포 앞에 그냥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결국 이 국회를 경호하는 일종의 대통령 경호실이 있는 것처럼 국회도 조금 이제 이 어떤 경호 인력들을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만 국회의 경호 인력이 자칫 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국회의 경호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고요. 또 하나는 국회가 해제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은, 그러니까 국회의 해제 요구가 1시에 있었는데 대통령은 4시 반이 되어서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률에는 지체 없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뭔가 법률에 규정을 두어서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즉 즉시 해제하지 않을 때는 그냥 당연히 법률상 해제가 무효가 되는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이 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이 무작정 24시간, 오늘까지도 만약에 계엄 해제를 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이런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엄사가 여기를 둘러싸고 국회의원들을 포위하고 어떻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계엄법에도 국회의원의 불소추 특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행범이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계엄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엄에 따른 특별한 조치를 하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포고령 위반이라고 하는데, 포고령을 위반하면 현행범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최초로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법률상 그 시간 안에서는 비록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린다는 조항. 다만 범죄의 종류를 좀 한정할 필요는 있겠죠. 물론 이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지금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엄 선포와 계엄 해제 사이의 시간 안에는 현행 범인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에게는 불체포 특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들 등등 해서,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특별 조치라고 하는 건데, 우리 계엄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헌법은 여기 보시다시피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입니다. 77조 사망에 보면 영장제도, 이게 이제 체포 구속 영장이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다음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 이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이 바로 계엄법입니다. 계엄법도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 구금, 구속이란 말 대신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근데 여기 법률에는 심지어 단체 행동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왜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법률에서 단체 행동까지 금지하는가? 이건 국회가 법률에 의해서 스스로 우리 국민의 자유를 헌법보다 더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엄사령관은 사실상 뭐 어떤 조치를 해도 이것이 바로 특별한 조치가 되고, 그 특별한 조치를 위반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그래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환경을 우리가 계엄법에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일 먼저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계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이런 미친 대통령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국회는 법률로서 이걸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뭐 국회를 제가 뭐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뭐 사실 미친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대비해서 계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사실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인과 그 측근 명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의, 즉 대통령을 이용한 어떤 국가 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정농단을 좀 더 이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 국정농단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은,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권한을 헌법이나 법률의 어떤 요건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도 역시 국정농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법농단이라는 말도 썼었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사법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뭔가 타인의 권한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법농단이라고 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의 경우에도 자신의 어떤 그 권한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 대표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 것도 일종의 국정농단. 그다음에 사면권을 활용해서 출마할 수 없는 자를, 자기 측근을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국정농단.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권이라고 하는 이 권한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한 것도 일종의 국정농단. 바로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의 가치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국정농단이다. 즉 대통령과 그 부인과 그 측근이 결국 이 국정농단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주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우리가 폭동이라고 보고, 그것은 바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명백한 판결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행위가 어떻게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에 동조하는 행위이고, 내란죄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미친 사람들인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란죄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명백히 탄핵 사유 중이고, 탄핵 사유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즉 이 국가의 존립과 이 국헌 질서, 국기를 문란시키는 그런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재고의 여지가 없는 탄핵 사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닙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이준일 의원님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개헌법상의 개헌에 대한 규정 그리고 개헌의 운용 과정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이 비상계엄 사건은 명백한 내란 행위이고 그거 말고도 국정농단이 너무 많아서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탄핵 사유가 정말 많다. 근데 이준일 교수님 도대체 탄핵 사유가 여기 쭉 좀 나열을 하셨던데 대략 추려보니까 지난번에 한 20개쯤 된다고 그러시더니 이제 얼마로 늘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25가지 정도로 늘었습니까? 예.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제가 보기엔 한 100가지쯤 될 것 같은데. 자, 두 분 발제 들었는데요. 미리 고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앞으로 한 15분, 30분, 길면 30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이 지금 11시 30분에 의총을 소집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원래 지금 32분이 직접 신청을 하신 분들이어서 최소한 32분 이상은 오셔야 되는데 지금 또 가셨네. 예. 아마 이 토론회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도 없고. 토론회가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게 더 그렇죠.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여 분 정도 남은 시간에 여기 남아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두 분 발제하신 분들 혹은 또 발제하신 분들 중에서도 두 분 교수님들도 다 말 못하시는 게 있으면 지금부터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예. 민병도 의원님 계시구나. 예. 네, 우리 박구용 교수님 주리토크라시. 제가 표현이 좀 그러네. 제가 이 용어가 이 현상을 뭘로 설명을 해야 되나와 관련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이 학문적으로 주리토크라시라는 이 용어가 있군요. 법관주의, 법관주의의 특징 이런 것까지 있어서 저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사법시험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법률가인 입장에서 이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대체로 법원으로 가서 정치가 사법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정치가 없어졌다. 결국 고시 권력이 나라를 운영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오늘 박구용 교수님 주셨던 이 법관주의 또는 주리토크라시 이거에 의해서 현상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측면들을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법치주의 없는 민주주의가 돼서도 안 되지만 결국은 민주주의 없는 법치주의가 지금 세계의 민주주의 위기를 낳고 있는 거거든요. 위기의 민주주의는 결국은 법치주의만을 강조한 결국 내용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브라질 룰라에서도 나오고 이제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도 많은 전 세계적인 사례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지만 민주주의 파괴자가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만들어져 버린 그런 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설명이 잘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이준희 교수님 말씀 주셨던 탄핵과 관련된 우리 개헌법이 실은 이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나 허술한 느낌들이 들었으나 뻥뻥 뚫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에 대한 통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국회에 통고가 되어야지 도달주의로 국회의장에게 계엄의 선포를 통고되어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야지 국회의장을 잡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한테 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막 국회의장을 찾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 이것이 권력 분립이다
라는 거고, 또 하나 측면은 뭐였냐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계엄 해제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들의 의문은 뭐였냐면 이것을 바꿔도 그리고 이 서류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몇 분만이면 도달할 겁니다. 우리는 도달주의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엄 해제 요구안이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럼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국무위의 심의를 거쳐야지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국회의 권능보다 이놈의 국무회의의 심의가 더 큰 권능이야. 말도 안 돼. 헌법 체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회의 해제 결의의 통과로 즉시 계엄의 효력은 없어져야 한다. 무효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 미치광이 대통령,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5살짜리 아이가 권총을 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권총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직무정지가 핵심이라고 지금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동의한 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다. 한동안 좀 이상해졌었는데 그 방향으로 어젯밤에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그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서 총을 내려놓는 상태, 즉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탄핵 소추 이후에 탄핵 의결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즉 또다시 법관의 출신인 헌재의 결정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또 고시 권력한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 제 생각은 뭐냐면 정치로 풀어야 되고 국민들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탄핵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 탄핵이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은 국민투표를 결정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논의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즉 우리의 운명은 헌법 제정 권력자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막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는 기존에 많은 논의를 했고, 그중에서의 최소한들을 가지고 국민들과 빠른 논의를 거쳐서 저는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그런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미안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촛불을 통해서 그 탄핵이라는 이 사태가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민주당이 집권했고,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적폐청산을 2년 이상 하고, 그리고 탄핵 때 있었던 전 국민적 각성을 이것을 승화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회 대변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으로 홀라당 이걸 말아먹고 5년 만에 이 반민주 세력 윤석열에게 정권을 내주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지난번에 줬더니 이 결과가 났잖아. 근데 또 그 상태로만 계속 가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먼저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세 번째로 그렇지 않은 사회 대개혁의 로드맵을 내놔야 되는데, 이것이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헌법 개정의 내용으로 내놔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핵 소추를 오늘이든 내일 하고 나서 탄핵 의결까지 180일 내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저희는 그 사이에 헌법 개정의 내용, 즉 사회 대개혁의 방향을 설정을 정치권에서 하고 국민들에게 투표로서 결정을 받아서 탄핵 의결 전에 국민에 의한 국민 투표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예, 거의 발제에 가까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 헌법이나 개헌법의 그 한계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특히 계엄령을 공고를 하면 이게 국회 도달주의로 바꿔야 된다. 이건 뭐
예. 혹시 바로 하고 다른 분들 하실까요? 예. 박희승 의원님. 지금 이제 개헌법 말씀을 하셔서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개헌법이 이 문제를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국회에 아마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도 그 개헌법을 좀 보니까 물리력을 행사해서 국회를 봉쇄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개정안에는 국회 승인을 받는 걸로 사전 이런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좀 진행 중인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어쨌든 빨리 개헌법도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리스토 크러시 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법권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해서 넘어가지만 이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의 역할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역할은 구분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혼동이 되는 게 준사법기관에서 검찰이 자꾸 그 법원으로 동일시하는데 전혀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같이 써버리는데 법원은 상권분립 체계에서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특히 검찰이 이제 준사법기관 하면서 법원하고 같이 물타기를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래 검찰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걸 동시에 그걸 같은 사법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용어상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뭐 정치의 사업화, 사법의 정치화 그러는데 정치의 사업화를 방기한 것도 사실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법들을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 놓고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최근에 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서 뭐 처음에 법안 발의할 때는 뭐 아무 말도 없더니 이제 막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이 나오니까 선고가 나오니까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그랬는데 저도 재판하면서 경험이 왜 이것을 정치권에서 해결을 하지? 왜 그걸 수사기관 통해서 법원까지 올려가지고 판사들이 사실은 중요한 사건들 민생 사건들 처리할 걸 너무 많은데 뭐 진실찾기 게임을 판사들을 해달라고 하면 국가에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아니 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으면 끝나야지 그것을 법원으로 끌고 와가지고 재판해달라 그러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공정한 그다음에 또 이런 선거가 그동안 이제만 타락한 선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너무 법을 세게 선거법이 또 그 선거법이 전체적으로 체계를 보면은 그 어떤 법이라는 게 이제 그 목적과 거기에 따른 쭉 거기에 맞는 조항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를 섞어서 공직선거법 자체 내에도 사실은 통일된 그 원리가 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때 그 적용을 정말 그 특히 수사기관들이 특정인을 타겟으로 한다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공직선거법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빨리 이것도 아까 말한 정말 이 주리스토크라시를 비난할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도 빨리 체제를 다시 정비해서 현실에 맞게 대대적인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자꾸 그 아까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하는데 사법화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검찰하고 법원은 분리해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여기서 말하는 사법제는 법원을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그래도 안정돼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 정치 사건들이 법원으로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게 다 뭐 뜯어 고쳐야 될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좀 잘못된 것이다. 현재 그 기존 법원의 시스템은 존중을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거 안 한 것 이것은 정치권에서 법으로서 막아줘야 된다. 저는 그걸 좀 먼저 현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통치행위라고 퉁치는데 사실은 법원도 사법 자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법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법으로 좀 막아줘야 된다. 이를테면 뭐 우리가 뭐 어느 집에서 이제 부부가 자주 싸우고 아이를 막 때리고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담 넘어서 시끄럽게 소리가 들린다 다 들어가서
뭐 수사기관이 개입하고 재판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 자율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사법도 그런 부분에서는 자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뭐 우리가 역사가 길지는 않죠. 이런 어떤 상권 분립 내지는 이런 재판 제도가 완성된 게 짧은 시기에 그래도 저는 많이 빨리 잘 상권 분립이 정착이 됐는데 그 와중에서도 지금 덜 된 부분들, 세밀하게 덜 된 부분들은 좀 더 법이 정치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어떤 오남용이 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박이승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쭉 해주셨어요. 계엄법을 고쳐서 계엄령이 필요할 때는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줘야 아마 지금 된다. 예, 그런 법안 도달주의를 넘어서 뭐 도달주의하고 같은 맥락이겠죠. 두 번째는 법원과 검찰은 전혀 다른 존재인데 자꾸 이걸 혼용하지 마라. 검찰은 사법의 영역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 분명하게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자. 특히 정치권이 정치 사법화라고 얘기하는데 정치권 스스로 정치 스스로가 이걸 방기해온 책임, 특히 공직선거법과 연관해서 대신 뭐 우리 사법제도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맙습니다. 민병덕 의원님이나 박희승 의원님이나 다들 이 법률가들이셔서 매우 정확하고 명쾌하게 상황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혹시 김준혁 의원님이나 김문수 의원님 그냥 시간이 되니까 짧게 아니 시간이 뭐 되지는 않아요. 이제 거의 끝날 때 돼갔어요. 2분만. 예. 어쨌든 뭐 지금 다 정리가 다 잘 되니까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관되게 탄핵이 민생이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있다. 탄핵 이후에 윤석열 시대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탄핵했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의 복원 과정에서 민생 회복과 관련된 여야 모두의 논의들 실제로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비이성적인 그러니까 너무나 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당이 끌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여당 의원들이랑 얘기해 보면 정말 우리도 이거 하고 싶은데 용산 눈치 보느냐고 못한다라고 다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더 이상 용산 눈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정치 복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치 복원이 가능하면 정치는 뭐 해야 되느냐? 남북관계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중국하고의 관계, 러시아하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파격적인 이야기겠지만 여야 두 정당의 대표를 준 대통령화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현재 상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이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안정적 관리 형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절대 민생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의 복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일종의 준 대통령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국회가 밀어주는 과정 속에서 행정부와 협의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안 된다. 물론 세밀한 내용들 많습니다. 국회의장이 단문장을 넘어가야 된다. 그럼 국회 경호대를 지금까지 경찰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장 직속으로 만드는 국회 경호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이 이번에 체포 대상 아니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체포하게 됐을 때 국회에서 어떠한 의결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대신 이 두 사람이 체포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장, 부의장 세 사람이 체포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상임위원장들이 대신 순서를 정해서 정부처럼 뭐 총리 다음에는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국회의장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차후의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복원이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정말 아주 디테일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죠. 여야 대표를 준 대통령화
오늘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정을 같이 의논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보자. 정치 복원이라는 표현 속에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김문수 의원님. 네. 예, 저도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제 삼권 분립이 전혀 안 돼 있고 또 선출직으로는 이제 대통령하고 우리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는 아예 선출직 자체도 아니고요. 근데도 대통령한테 너무 권력이 과하게 집중돼 있는 거, 또 선출직도 아닌 사법부에 또 권력이 더 국회의원보다 센 거. 근데 정작 법을 만드는 사람은 사실은 국회의원이었는데 왜 스스로 선배님들 이렇게 해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저희 초선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이재명 대표님 정도는 아닌데 지방에서 축자사자 열심히 싸웠더니 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3개나 저를 이제 고발해가지고 다행히 하나는 이제 해소됐고 2개를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공개 여론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고 페이스북에 그러면 그렇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더니 그걸 이제 공개했다 그래갖고 지금 재판받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은 저 도와준 그 친구들이 있는데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는 당연히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록해갖고 했는데 그 전부터 도와준 것에 대해서 아무 이제 어떤 기록도 없고 또 대가를 뭐 지불했냐 안 되느냐 이런 걸 엮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여간 뭐 엮어서 그냥 뭐라도 그냥 하면은 걸리게 돼 있는 이런 상황. 또 TV 토론 같은 것도 보면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허위사실로 엮으면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너무 왜 국회의원들 스스로 약하게 해놨다. 그래서 삼권분립이라는 거를 좀 제대로 선출직 그 국회의원들의 이 권한과 권리를 국민을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도 스스로 사실은 국민의 대표로서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나 좀 제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면서 권한도 제대로 만들고 이런 법들도 좀 다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회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의원님들 전원 11시 반에 이제 의총 끝나면 전원 본청 대기. 전원 내일 5시 의결까지. 그런데 내일 5시 의결을 당길지 여부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대표께서 만나 보니 친한계 의원들의 그 완전히 결의된 의견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친한계 의원들을 어떻게 다 데리고 나올 건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탄핵 시간을 당길 수 있는데 의결 시간을 당길 수 있는데 그거는 계속 접촉하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내일 5시까지 5시에 의결한다고 하는 기본 원칙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의원들 전체가 혹여라도 몰라서 지금 본청 상공에 헬기가 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원회관에 이동하는 것도 자제. 무조건 본청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야 5당의 전체 의원들도 다 본청에 대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정말 가까운 친한 의원들 동향 파악 좀 해야 된다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일 5시 표결 전까지는 긴장감 속에서 좀 신중하게 그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해서 간사단회의 빨리 끝나고 왔습니다. 오늘 긴장이에요. 여기 토론 뭐 얘기는 할 게 없죠.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오늘 토론이 거의 필요 없을 만큼 상황이 확 전개가 돼 버려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짧게 두 분 발제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좀 허망하시죠? 하실 얘기가 많았는데 이준일 교수님 제가 뭐 당부 말씀도 좋고 꼭 짚어야 될 게 있으면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탄핵 시점까지는 초긴장 상태로 모두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탄핵 이후에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저도 이제 교육연수원장으로서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하나의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은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탄핵 처벌하는데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책임 있는 좀 정당의 모습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준일 교수님. 예, 저는 뭐 개헌법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아까 개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좀 주의 깊게 본 법률이 국민투표법인데. 예, 무슨 법이요? 국민투표법. 예. 국민투표법도 좀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미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 받은 이후에 개정이 안 됐거든요. 예. 빨리 혹시나 모르는 임기 단축 개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도 신속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그거는 말씀. 어느 분이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궁금한 거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 탄핵이 의결되잖아요. 의결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개헌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예. 사실은 그 탄핵을 하면 헌재에 가서 법리다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백하게 내란죄가 적용될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헌재에 지금 구성원들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투표를 해서 예. 개헌해서 국민투표까지 가는 예. 것도 같이 진행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예. 가능하군요. 네. 자, 이준일 교수님 하여튼 국민투표법 손봐라. 예. 그 말씀이시네요. 자. 예. 당초 12시까지 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아주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곧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발표한 게 나왔는데 4일, 5일에는 국정 지지도가 13%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갤럽 조사 결과요. 지금은 이제 탄핵 국면이 고비를 이렇게 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탄핵은 저는 가능하면 당겨야 된다고 봅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고, 오늘 내일 중에 공권력이 내란 수계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들의 손에 있는 한에는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오후에라도 당겨야 한다고 보고, 아마 한동훈 대표 쪽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가능하면 오늘로 해서 이 위기 상황을 좀 넘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2월 3일 밤을 새우면서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제때 모여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들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해냈습니다. 그래서 1차 저지가 됐고, 계속해서 재시도할 수 있다, 도발을 재시도할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지난 2, 3주 동안 저렇게 대통령이 엉망인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계가 저걸 제어할 수 없다니 매우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사흘을 지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꽤 튼튼한 민주주의의 인프라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주권자 시민들이 이걸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 위기 상황도 아마 시민들의 뜻대로, 국민들의 바람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법 개정으로 해야 될 부분은 법 개정으로 하고, 정치적으로 또 합의하고 접근해 나갈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탄핵까지, 일단 탄핵에 집중한 뒤에 곧바로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조와 동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우리들의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원래 32분이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그분들 거의 대부분 지금 비상 상황에 대해서 못 오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성함을 한번 쭉 불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한창민, 한민수, 차규근, 정춘생, 전종덕,
다녀가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혜민, 이재강, 이수진, 이광희, 이강일, 신장식, 서왕진, 민병덕, 문정복, 모경종, 김현정, 김준혁, 김재원, 김원희, 김용민, 김용만, 김승원, 김선민, 김문수, 김동아, 권향엽, 강준현, 강경숙, 민형배,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상임위에 계시고 어떤 분은 회의 중이시고 어떤 분은 비상대책에 지금 나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원래 4차례에 걸쳐 진행하려고 했던 그 집중토론, 공정사회 포럼의 집중토론을 한 번에 몰아서 그것도 또 압축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고비를 넘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모두 함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